1941년 12월 6일 17 오아후섬 진주만. 열대 지방의 태양이 기울기 시작하며 하늘을 주황색과 보라색으로 물들입니다. 전함 열 배틀십 로의 F5 정박제 정박 중인 USS 오클라호마함의 갑판에서 수병들이 저녁을 위해 배를 정비하며 갑판을 닫고 있습니다. 습한 공기에는 바닷물, 연료유 냄새가 짙게 배어 있고 포드섬의 레크리에이션 센터에서 흘러나오는 재즈 라디오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옵니다. 이들에게 이곳은 태평양 한가운데 닻을 내린 요새이자 낙원이었습니다. 그들은 메릴랜드, 웨스트 버지니아, 테네시, 애리조나 등 옆에 늘어선 강철 거인들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바로 미 태평양 함대에 응축된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곳이 완벽하게 안전하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안도감은 단순한 오만이 아니라 해군 과학의 냉철하고 엄연한 사실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사령부의 허즈번드 E. 키멜, 휴스밴드 E. 키멜, 제독부터 오클라호마함의 신참소위까지 모든 장교는 항구의 지형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포드섬을 따라 이어진 정박지는 진흙과 산호초의 요람이었습니다. 이곳의 수심은 평균 40피트, 약 7m에 불과했습니다. 1940년대 해상전의 세계에서 40피트의 수심은 뚫을 수 없는 방패였습니다. 주력함을 침몰시키는 주요 무기는 항공 어뢰입니다. 하지만 이 무기에는 치명적이고 잘 알려진 결함이 있었습니다. 미 해군이 사용하는 마크 13 어로에만 해도 2파운드, 약 907kg에 달하는 괴물이었습니다. 이 어뢰는 비행기에서 투하되면 엄청난 힘으로 수면에 부딪히며 내부의 자이로스코프와 수압계가 어뢰를 잡아채 수평을 맞추고 단두를 작동시키기 전에 80, 100어, 심지어 150피트, 약 24,446m까지 급강하했습니다. 진주만에서는 어떤 적의 어뢰도 그저 항구의 짙은 진흙 속에 무력하게 처박힐 것이었습니다. 이 얕은 수심 방어, Shallow Water Defense는 공인된 군사 교리였습니다. 1년 전 영국군이 타란토 항해 이탈리아 함대를 향해 어로의 공격을 감행하여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하지만 타란토항의 수심은 90피트, 약 27m였고 그마저도 조종세계는 거의 자살 행위에 가까운 100만 분의 1 확률에 가까운 묘기로 여겨졌습니다.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진주만은 통계적으로 공격이 불가능했습니다. 이 단 하나의 위안이 되는 사실이 함대 전체의 태세를 결정지었습니다. 전함들은 공간을 절약하기 위해 오클라호마함이 메릴랜드함 바깥쪽에, 웨스트 버지니아함이 테네시함 바깥쪽에 정박하는 식으로 두 척씩 짝을 이뤄 정박했습니다. 거추장스럽고 설치하기 어려운 방뢰망 안티 톨페도 NH은 불필요하다고 간주되었습니다. 만약 위험이 닥친다면 그것은 명중률이 낮고 치명타를 입히기 어려운 고고도 폭격기나 지상에서의 사보타주, 파괴 공작에서 비롯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뢰는 아니었습니다. 절대로 어뢰는. 오아후에 토요일 밤이 내리자 수병들은 웃고 고향에 편지를 쓰며 다음날 아침 있을 교회 예배나 외출을 준비했습니다. 얕고 안전한 물속에 잠긴 그들의 장갑 선체는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무적이었습니다. 1941년 11월 17일 일본 남부 가고시마만. 낮게 낀 구름 탓에 잿빛으로 흐린 하늘 아래 만의 물결이 거칠게 일렁입니다. 화산 원뿔 모양의 사쿠라지마가 말없는 증인처럼 멀리 솟아 있습니다. 이곳은 진주만의 수심을 그대로 빼닮았다는 이유로 특별히 선택된 외딴만입니다. 일본의 나카지마 B5N 케이트 폭격기 한 대가 수면 위를 낮게 날며 굉음을 냅니다. 항공모함 아카기 에이카기에서 온 젊은 조종 장교가 조종관을 굳게 잡았습니다. 그의 손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후방의 폭격수는 정박된 부표선을 따라가며 조중영의 눈을 바싹 붙인 채 찡그립니다. 그가 명령을 외칩니다. 1,800파운드, 약 8석 천운계, 무게 91씩, 타입 컷11. 어뢰가 동체에서 분리되자 폭격기가 흔들립니다. 어뢰는 격렬한 물보라를 일으키며 수면에 부딪힌 뒤 사라졌습니다. 몇 초 후 목표물에서 수백 야드 떨어진 곳에서 진흙과 물기둥이 솟구쳤습니다. 어뢰가 해저에 그대로 처박힌 것입니다. 조종사는 욕설을 내뱉으며 케이트를 가파르게 상승시켰습니다. 몇 달 동안이나 이런 식의 이야기가 반복되었습니다. 진주만 계획의 핵심 설계자 중 한 명인 겐다 미노루, 겐다, 중좌와 야마모토, 제독 자신도 고고도 폭격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미군 전함의 파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항공 어뢰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동안 이 문제는 극복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의 최고급 어뢰도 미군 어뢰처럼 100피트, 약 30m까지 가라앉았습니다. 목표 수심은 40피트였습니다. 키도부타의 기동부대, 조종사들은 이 임무가 불가능하다고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미쓰비시와 요코스카 해군 공창의 작업장에서는 실패란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극비리에 선소한 기술자들은 잠도 자지 않고 매달렸습니다. 그들은 투하 장면을 담은 저속 촬영 영상을 분석했습니다. 그들은 어뢰가 수면에 부딪히는 순간 불안정해지면서 기수가 아래로 향하며 급강하한다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해결책은 단순히 더 느리거나 낮게 투하하는 것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랬다간 비행기가 대공포에 산산조각이 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결책은 무기 자체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때 한 기술자가 단순한 나무연의 공기역학에서 영감을 받아 급진적인 개조를 제안합니다. 복잡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이로스코프의 경이로운 기술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당황스러울 정도로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작은 상자형 연과 같은 틀에 나무핀 한 세트를 설계하여 어뢰 꼬리에 볼트로 고정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쿄반 안딩반이라 불렀습니다. 이론은 간단했습니다. 이 나무핀이 연의 꼬리처럼 작동하여 공중에서 어뢰를 안정시킬 것이라는 겁니다. 어뢰가 수면에 부딪히는 순간 이 나무틀이 초기 충격을 흡수하고 부서져 떨어져 나가면 어뢰의 방향타와 프로펠러가 작동을 이어받게 됩니다. 이것은 저렴하고 기발하며 절박하기 짝이 없는 도박이었습니다. 다시 가고시마만. 또 다른 케이트가 공격을 위해 줄을 섭니다. 이번에는 개조된 어뢰 중 하나를 탑재했습니다. 승무원들은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조종사가 무기를 투하합니다. 어뢰가 떨어지면서 작은 나무 핀이 비행을 안정시킵니다. 어뢰가 수면에 부딪힙니다. 그리고 급강하하는 대신 수면에 납작하게 부딪혔습니다. 격렬하게 흔들렸지만 나무틀이 버텨주었습니다. 어뢰가 앞으로 튀어나가며 스크류에서 연기와 거품을 내뿜었습니다. 어뢰는 불과 30피트, 약 9m, 수심에서 수평을 잡았습니다. 어뢰는 뜨겁고 빠르고 정확하게 나아갔습니다. 관측선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기술자들은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불가능했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이 나무 조각 하나로 진주만의 40피트짜리 방패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키도부타이의 조종사들은 이제 그들의 무기를 갖게 되었고 무섭고도 새로운 결의로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1941년 12월 7일 0751 AM 진주만 상공. 공기는 서늘하고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완벽하게 파랗습니다. 항공모함 아카기 에이카기의 뇌격기 편대를 이끄는 고토 지니치 고토. 대위가 B5캔 케이트 폭격기를 왼쪽으로 급선에 회하며 포드섬을 향해 빠르게 하강합니다. 그의 피가 용솟음칩니다. 그의 아래 정보 사진에서 본 그대로 주요 목표물인 전함열이 늘어서 있습니다. 겐다가 예측한 대로 그들은 두 척씩 짝을 지어 정박해 있었습니다. 목표물이 풍부한 환경이었지만 동시에 함정이기도 했습니다. 수심이 치명적으로 얕았습니다. 고토는 이것이 자살 행위라고 말하는 모든 본능과 싸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훈련을 믿었습니다. 그는 쿄반을 믿었습니다. 그는 바깥쪽 함선인 USS 오클라호마를 조준합니다. 그의 무전에서 후치다 미소 후치다 사령관의 목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토라. 완벽한 기습이 달성되었습니다. 오클라호마 바로 뒤에 정박 중인 USS 웨스트 버지니아함의 갑판에서 빅토르 델라노 소위는 아침 국기 개양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항공기 엔진의 윙윙거리는 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고 날개에 그려진 붉은 히노마루 일장기 미트볼을 보았습니다. 그가 소리쳤습니다. 일본 군이다. 수백 야드 떨어진 USS 네바다함에서 군악대장 오덴 맥밀란 이 오전 8시 국기 개양식을 위해 성조기 The Star Spangled Banner를 연주하려 지휘봉을 들어 올립니다. 바로 그 순간 고토의 케이트가 카가카가에서 온 또 다른 케이트의 뒤를 이어 함선들의 도시대보다도 높지 않은 고도로 함성을 지르며 돌진해 왔습니다. 그들은 불가능할 정도로 낮게 날고 있었습니다. 오클라호마함의 수병들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쳐다봅니다. 그들은 비행기 동체에서 길고 어두운 물체가 떨어지는 것을 봅니다. 물체들은 물포라를 일으키며 수면에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급강하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선 USS 솔라츠 함에 타고 있던 H.C.D. 존스 약제 상사가 싼 간경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것 봐. 그가 숨을 죽이며 말했습니다. 항공 어뢰야.
저 얕은 물에서 기동하고 있잖아. 나무핀이 부서져 나간 개조된 91식 어뢰가 몇 초 만에 수평을 잡았습니다. 어뢰들은 방심하고 있던 오클라호마함의 좌현을 향해 하얀 거품 흔적을 남기며 40피트의 물속을 질주했습니다. 오전 7시 56분 첫 번째 어뢰가 명중했습니다. 물과 검은 기름 기둥이 500피트, 약 152m. 상공으로 솟구쳤습니다. 35,000톤급 전함이 거인의 주먹에 맞은 것처럼 격렬하게 휘청거렸습니다. 선체 내부의 사람들은 침상에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조명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천둥처럼 거대하고 찢어지는 듯한 금소금이 함내 구획들을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첫 번째 경보가 울리기도 전에 두 번째 어뢰가 명중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클라호마함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얕은 수심에서 기동하도록 설계된 어뢰들은 흘수선 바로 아래를 타격하여 함선의 얇은 방뇌, 안티 토르페도 블리스터, 구역을 종기처럼 찢어버렸습니다. 수밀, 워터타이트. 격벽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함선은 즉시 좌현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뒤에 있던 USS 웨스트 버지니아함도 자신들의 처형자들이 도착하자 전율했습니다. 최소 6발의 어뢰, 6발의 불가능한 무기가 좌현을 강타하여 120피트 약 37m 길이의 구멍을 뚫었습니다. 함장머빈 베니언, 멀빈 베니언은 자신의 함교에서 파편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불과 몇 초 전만 해도 충격과 혼란에 빠졌던 미군 수병들은 이제 목숨을 건 싸움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궁극적인 방어막이었던 항구의 얕은 진흙 바닥이 그들을 배신했습니다. 일본군은 단지 공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전투 시작 5분 만에 해전의 법칙을 새로 썼습니다. USS 오클라호마함 내부에서는 세상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직 비명, 고통받는 강철의 신음, 그리고 갑작스럽고 무서운 기세로 밀려드는 차가운 바닷물 뿐이었습니다. 좌연으로의 기울기가 20도를 넘어서자 그것은 죽음의 전복이 되었습니다. 갑판 위로 달려가던 사람들은 이제 수직이 되어버린 격벽을 기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기관실과 포탑 등 배의 깊숙한 곳에서는 불이 꺼지면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절대적인 기름기 섞인 어둠 속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해치가 터지면서 물이 밀려들어와 몇 초 만에 구획들을 침수시켰습니다. 기울기는 가속화되었습니다. 30도, 40도, 거의 전리 500파운드, 약 680의 킬로르트에 달하는 거대한 14인치 포탄들이 선반에서 떨어져 나와 어둠 속에서 사람들을 으스러뜨렸습니다. 타작이 사물함,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는 바닥이 되어버린 우현 격벽을 향해 공중으로 날아가 부딪혔습니다. 배는 철의 관 아이론 커핀이었고 그 관이 뒤집히고 있었습니다. 바깥에서는 어뢰를 피할 수 있었던 안쪽에 정박한 USS 메릴랜드함의 수병들이 얼어붙은 채 공포에 질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매함인 강철의 거함이 죽어가는 고래처럼 뒤집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불타는 연료 기름의 호수가 되어버린 물속으로 50피트, 약 15m를 뛰어내리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어뢰가 명중한 지 20분도 채 되지 않아 USS 오클라호마함은 완전히 전복되었습니다. 함선은 거대한 용골과 프로펠러를 아치마사사 햇살에 반짝이며 배의 바닥을 드러낸 채 안정되었습니다. 함선의 도치대가 항구의 진흙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바로 그들을 보호해 주리라 믿었던 바로 그 진흙 속으로 배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선체 내부 갇힌 에어 포켓, 아이어 포켓 속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그들은 천장에 서서 완전한 어둠 속에 잠긴 채 불가능해 보이는 구조를 바라며 강철 선체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 USS 웨스트 버지니아함은 같은 운명을 피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좌연이 찢겨나간 채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오클라호마함과는 달리 함선 손상 통제팀에게는 싸울 기회가 있었습니다. 배가 격렬하게 기울자 손상 통제 장교인 존 S. 하퍼, 소령은 직관에 반하는 필사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손상되지 않은 우현의 빈 구호에게 침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것은 시간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는 일본 어뢰가 낮은 쪽으로 물을 채우는 속도보다 더 빨리 높은 쪽에 물을 채워야 했습니다. 그것이 함의 균형을 되찾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의 부하들이 즉시 반응하여 밸브를 비틀어 열고 바닷물이 밀려들게 했습니다. 웨스트 버지니아함의 기울기가 느려졌습니다.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조금씩 바로 서기 시작했습니다. 전복은 면했습니다. 하지만 침몰은 피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많은 항구의 물이 이미 배 안으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마지막 신음과도 같은 격렬한 진동과 함께
USS 웨스트 버지니아함은 40피트의 얕은 바닥에 내려앉았습니다. 갑판이 물에 잠기고 함포가 침묵한 채 수직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일본 어로의 공격대는 파괴적인 정밀함으로 그들의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첫 15분 동안 그들은 간단한 나무 핀을 사용하여 전함 2척을 바닥에 가라앉히고 세 번째 전함을 전복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물러날 때 두 번째 공습파의 급강하 폭격기들이 이미 하늘에서 비명을 지르며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이제 1000피트, 약 305m의 화염에 휩싸인 함선 USS 애리조나였습니다. 공구쟁의 전함10 주요 공격은 잦아들었지만 공기는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연기, 화약 연기, 초르다이트, 기화된 연료유가 뒤섞인 두껍고 검은 칵테일이었습니다. 부상자들의 비명 사이로 여전히 유령을 향해 발포하는 대공포 소리가 간간히 들렸습니다. 그리고 뒤집힌 USS 오클라호마함의 미끄럽고 어두운 선체에서 새로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톡톡톡톡. 메릴랜드함의 정박용 밧줄에 매달려 있던 수병들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얼어붙었습니다. 그것은 희미하지만 분명한 금속성의 리드미컬한 두드림이었습니다. 뒤집힌 바얀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습니다. 저 안에 침수된 구획과 유독가스로 가득 찬 어둡고 거꾸로 된 세계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깨달음은 새로운 공포의 물결이었습니다. 훌리오 데카스트로, 주리오 데카스트로가 이끄는 민간인 야드 작업자들이 아세틸렌 토치를 들고 미끄러운 곡선형 선체 위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수병들, 해병들, 도울 수 있는 모든 사람이 합류했습니다. 그들은 강철에 귀를 대고 소리쳤습니다. 두드리는 소리는 존재를 날리는 필사적인 모스부호처럼 절박해졌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소. 당신들을 구하러 가겠소. 그들이 외쳤습니다. 하지만 어디를 잘라야 하는가? 잘못된 곳을 자르면 에어 포켓이 침수되어 그들이 구하려던 바로 그 사람들을 익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연료 탱크를 자르면 재앙적인 폭발이 일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은 오직 소리에만 의지했습니다. 그들은 절단을 시작했습니다. 검은 선체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눈부신 흰색의 토치 불꽃이 두꺼운 강철을 파고들며 쉭 소리를 냈습니다. 작업은 고통스러울 정도로 느렸습니다. 안에 갇힌 사람들은 구원의 약속인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토치가 절단함에 따라 주변의 강철이 과열되어 그들의 작고 어두운 구획은 오븐으로 변해갔습니다. 구조대원들은 시간과 질식해가는 공기를 상대로 36시간 동안 필사적이고 가슴 아픈 사투를 벌였습니다. 그들은 멍하고 귀가 먹먹하며 기름에 흠뻑 젖은 32명의 남자를 선체에서 끌어냈습니다. 하지만 한 명을 구할 때마다 두드리는 소리가 희미해지고 느려지다가 마침내 멈춰버린 수십 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클라호마함은 단지 침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덤이 되었습니다. 459명의 승조원이 사망하거나 실종되었으며 대다수가 함선 내부에 봉인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쿄반의 진정한 인적 비용이었습니다. 안전한 얕은 물에서 완벽하게 기동한 어뢰는 단지 배를 침몰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배를 항구 진흙에 고정시켜 승무원들에게 탈출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 철의 덫을 만들었습니다. 1941년 12월 8일 미 태평양 함대 사령부. 전날의 일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매캐한 연기 냄새가 섬 전체에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잠수함 기지 사령부 내부에서 허즈번드 이 킴멜 제독은 책상 위에 예비 보고서를 응시했습니다. 서류들은 격침, 손상, 파괴된 함선들의 긴 목록, 그야말로 재앙의 눈보라였습니다. 애리조나함은 산산조각난 잔해새였습니다. 캘리포니아함은 바닥에 가라앉았습니다. 웨스트 버지니아함은 정박지에서 격침되었습니다. 그리고 오클라호마함은 뒤집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의 모든 사후 보고서에서 반복되는 한 단어, 여루의 톨페도에스는 그의 고위 참모들에게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김멜의 참모들은 피로와 불신에 잠긴 목소리로 논쟁했습니다. 불가능했습니다. 모든 해군 무관, 모든 병기 전문가, 모든 전략 교리가 분명했습니다. 항구는 너무 얕았습니다. 해도는 분명했습니다. 기껏해야 40, 아마도 45피트. 미 해군 자신의 마크 13 어로에도 작동하려면 거의 2배의 수심이 필요했습니다. 타란토에서 영국군이 거둔 성과는 90피트 수심의 함선들을 상대로 한 것이었고 그마저도 기적적인 조종술로 간주되었습니다. 보고서가 틀렸음이 분명했습니다. 혼돈 속에서 조종사들이 착각한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피해는 폭탄, 아마도 선체 아래에서 폭발한 근접 폭탄에서 비롯된 것일 겁니다. 하지만 증거는 항구에 불타며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드섬에서 불과 몇 야드 떨어진 바닥에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무거운 구리 헬멧을 쓴 첫 잠수부들이
탁한 지옥 속으로 내려갔습니다. 물은 기름, 파편, 시신으로 뒤덮인 검은 수프였습니다. 그들은 장화가 진흙 속으로 빠지는 것을 느끼며 항구 바닥을 걸었습니다. 웨스트 버지니아함에 도달했을 때 그들이 발견한 것은 폭탄에 의해 움푹 파인 분화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좌연선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입을 벌린 끔찍한 120피트 길이의 찢어진 상처였습니다. 오클라호마함의 사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개방된 수로를 향하고 있던 좌연 전체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 목격자들의 증언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솔로스함, 네바다함, 메릴랜드함의 수병들 모두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물고기 어로에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낮게 나는 비행기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갑옷이 되어야 할 물속에서 거품 흔적을 남기며 뜨겁고 빠르게 질주하는 어뢰를 보았습니다. 며칠 후 불길이 잦아들고 암울한 인양 작업이 시작되면서 마지막 결정적인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진흙 속에서 끌어올려졌습니다. 수로를 준설하던 인양팀이 그것들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일본 91식 어뢰의 파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나무 조각들을 발견했습니다. 산산조각이 나고 물에 젖고 기름에 얼룩진 그것들은 이상한 상자형 연과 같은 틀의 잔해였습니다. 문외한의 눈에는 그저 파편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두에서 그것들 주위에 모여든 해군 기술자들과 병기 전문가들에게 그것들은 바로 핵심이었습니다. 이 순간 방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이것은 복잡한 유도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혁명적인 엔진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로의 꼬리에 부착된 간단한 나무 안정판이었습니다. 이 순간 미 해군은 진정으로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것은 끔찍할 정도의 명확함의 순간이었습니다. 일본군은 단지 운이 좋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살적인 100만 분의 1 확률의 투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공학적인 해결책을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미국인들의 가장 강력한 단일 방어 수단, 얕은 수심을 간파했고 몇 조각의 소나무와 공기역학에 대한 이해만으로 그곳을 킬존 킬존으로 바꿔버렸습니다. 40피트의 방패는 신화였습니다. 요새는 망상이었습니다. 미군 사령부를 뒤흔든 충격은 단지 그들이 공격을 받았다는 사실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너무나도 완벽하게, 너무나도 근본적으로, 그리고 너무나도 간단하게 허를 찔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전쟁은 단지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함열의 거함들을 파멸로 이끈 한 조각의 나무 덕분에 그들의 가장 기본적인 가정들이 산산조각 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